안녕하세요. 네, 지난 영상까지 해서 자소서에 자주 나오는 질문들, 지원 동기, 성취와 실패의 경험, 입사 후 포부, 미래 계획, 이런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 알아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자소서를 쓸 때 문장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원칙부터 말씀드릴게요. 너무 구체적이지도 않게, 하지만 너무 막연하지도 않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라는 개별적인 한 사람의 구체적인 경험을 다른 사람들도 모두 이해할 수 있게 잘 일반화 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회사가 원하는 역량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자소서의 농도를 적당히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치로 표현하라 입니다. 자소서에 들어가는 내용 중 수치화가 가능한 내용은 모두 수치화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나는 어떤 활동을 했는데 많은 투자자를 모집해 굉장히 큰 금액의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했다 라는 문장보다는 나는 투자자 200명을 모집해 총 1억 원이 넘는 크라우드 펀딩을 달성할 수 있었다 라는 문장이 훨씬 생생하고 와닿습니다. 어떤 결과나 실적에 관한 것들은 수치화를 하시고요. 특히 본인이 증가시키거나 바꿔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능하다면 한글보다는 한자를 쓰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구어체 표현이 문어체 표현으로 바뀌어 글이 보다 품격 있어 보이는 효과가 납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 자소서를 쓸 때 접속사는 그냥 빼세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접속사를 빼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글이 깔끔해집니다. 빼선 안 되는 접속사가 있기는 하죠. 하지만 그러나 이런 반전의 접속사인데요. 이런 접속사는 그 뒤에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빼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런 하지만 그러나 접속사 뒤에 나오는 문장은 그냥 아예 삭제하는 게 아예 자소서에서 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열의 아홉은 쓸데없는 이야기고 오히려 글의 통일성만 해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소서에서는 형용사와 부사도 빼세요.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관적 경험이나 주관적 생각을 표현하거나 나타낼 때 쓰이는데 이런 형용사를 자소서에 쓰게 되면 자소서를 되게 주관적인 글로 보이게 합니다. 예를 들어 엄청난 경험이었다, 대단한 성과였다,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다 등처럼 형용사가 들어간 문장을 쓰게 되면 얼마나 대단했다는 거지? 얼마나 힘들었다는 거지?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보다는 객관적인 수치나 객관적인 어떤 근거를 들면서 드라이하게 문장을 작성하는 게 오히려 인사 담당자들에게 더 깊은 신뢰감을 줍니다. 부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많이 쓰시곤 하거든요. 대체로, 흔히, 일반적으로, 상당히 이런 부사들. 그런데 이는 뭔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뉘앙스를 주거나 글 자체를 불분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사들도 쓰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다음으로는 여러분 고유명사의 덫에 빠지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고유명사가 나오는 글은 보편적이지가 않습니다. 그 고유명사를 아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글이 되거든요. 그런데 자소서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잘 읽혀야 하는 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SK텔레콤에서 운영하는 어떤 교육봉사 프로그램이 있고 그 교육봉사 프로그램의 이름을 하이티처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소서에다가 전 SK텔레콤 하이티처로 활동하며 라고 쓰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렇게 쓰지 마시고 전 국내 한 통신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교육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할 당시 이런 식으로 쓰셔야 누가 읽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뭐뭐가 아니라 뭐뭐입니다. 이런 표현은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이게 영어로 하면 not A but B인데요. 예를 들어 전 이론가가 아니라 실천가입니다.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냥 전 실천가입니다. 이렇게 쓰시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한 문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굳이 불필요한 다른 내용을 넣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헷갈리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더해서 뭔가 명쾌하지 못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조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역시 영어에서 온 표현입니다. Not only A, but also B. 이런 표현도 쓰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전 이론에만 빠삭한 게 아니라 실천에도 능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냥 나눠서 얘기하세요. 전 이론에 빠삭합니다. 전 실천에도 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문장에는 한 가지 내용이 강조돼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한 문장에는 한 가지 메시지만 담으세요. 그래야 글이 명쾌하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자소서를 쓰다 보면 수동태 표현을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수동태 쓰지 말고 능동태를 쓰세요. 예를 들어 감소하는 경향이 발견됨 이런 문장보다는 그냥 감소함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분명하고 명쾌해 보입니다. 능동태 표현은 수동태 표현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확실해 보여요. 다음으로는 여러분, 자소서 문장은 단문으로 쓰세요. 사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왜 이제서야 말을 하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조언들을 지키시다 보면 문장들은 자연스럽게 단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글의 흐름을 파괴하면서까지 단문으로 쓰실 필요는 없는데요. 다만 분명한 건 단문으로 쓰면 인사 담당자가 더 읽기 쉽고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니까요. 웬만하면 단문으로 쓰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더 완벽한 자소서 작성을 위한 조언입니다. 앞서의 조언들과 비교하면 지키기 좀 까다로울 수도 있을 텐데요. 지키게 되면 정말 금상첨화인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동일 분량을 지키면 좋다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 자소서 문항에 대한 답변들이 어떤 형식적 통일성을 갖추고 있으면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1번 문항에 대해 3개 문단으로 답변했다면 2번 문항도 3개 문단으로 답변하고 3번 문항도 3개 문단으로 답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각 문단도 예를 들어 한 문단을 6개 문장으로 그리고 총 5줄 길이로 구성했다면 다른 모든 문단들도 6개 문장, 5줄 길이로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글을 쓰고 나면 글이 어떤 형식적인 통일성을 갖추게 되고 읽는 사람이 시각적으로 편하게 그리고 부담 없이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자소서 문장 관련해서는 내용이 좀 많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